지난주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15년 만에 뭐 처음은 아니겠습니다만 15년 만에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대에서 1%로 좀 낮췄습니다. 물론 금리를 인하하는 입장에서 경제 성장률을 좀 높게 잡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내려가는 게 사실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낮추고 그 결과로 금리 인하를 연속했던 그 원인을 한 두 분께 들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소장님 먼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도 우리가 먼저 멈췄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시기에 이제 발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식으로 이제 할 것인가라는 게 주요 포커스였었죠.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제 이쪽 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당시에 이제 심지어 뭐 경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주요 주제는 금통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통위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논외적인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금통위가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는 거죠. 물론 할 수 있었던 거고 해야만 했는 당위성은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라고 본다라면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쪽에 이제 포커스를 주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갑자기 이제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1%로 낮춘 거죠. 낮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두 번 놀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었던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고 네. 그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얘기됐었던 거와 전혀 별개인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라는 거죠. 1% 자체도 굉장히 저성장인데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이 시장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그렇죠. 또 하나의 이제 깜짝스러운 발표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한국은행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이제 그 외에 정치적인 변수도 뭐 고려 안 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큼 심각한 것인가 그걸 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 자체가 호재이기보다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렇죠. 결과가 됐다. 네. 그러면 그 평론가님께서는 또 같은 견해십니까? 어떻게? 네, 일단은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그냥 인하라고 하지 않고 앞에 깜짝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뭐 아까 우리 일단 소장님도 컨셉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동결이었으니까요. 네. 왜 깜짝이냐? 그럼 왜 시장은 깜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전에 사실은 동결을 더 많이 예측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동결을 왜 예측했냐면 사실은 현재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앞두고 미국으로의 쏠림 또 강달러의 지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율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이거는 뭐 답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동결을 예측했었는데 한국은행이 환율 문제를 과감하게 스킵 내지는 패스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좀 뒤로 뒤로 밀었다. 미루고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네. 명분을 이제 저성장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이 없다. 이제는 이제 경기 관리를 더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나온 수치가 이제 경제 성장률 내년 1.9, 차후년도는 1.8. 네. 그럼 사실상 작년에 1.4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성장률도 0.1을 더 낮췄어요 전망치를. 그리고 올해는 사실 물가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말은 2점대지만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했다면 4년 연달아 거의 1점대 수준을 전망하는 그야말로 1점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깜짝 금리 인하 말고 저성장에 대한 확실한 선언 이게 이제 시장이 더 두 번 놀란 그런 배경이 있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이제 그 경기가 나빠지는 거니까 오히려 증시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미국 시장에는 안 먹히고 우리 시장에만 적용이 된 건가요? 네, 약간 억울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꼭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대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버블 이후에 풀렸던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켰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의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의 정상화다라기보다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금리를 올렸고 캐나다가 올리고 미국이 따라간 순서였었는데 우리가 선행을 했죠. 우리가 먼저 선행을 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게 이제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상황이 좀 달랐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저성장이다라는 것이고 이 저성장을 탈피하려는 노력들 그 일환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대 성장인데 이거는 거의 뭐 성장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재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좀 느끼고 있는 거고 이 심각하게 느끼는 건 우리 지금 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성장을 뭐 못하고 있다. 어디 나가면 다 임대 붙어 있고. 네, 막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적인 아젠다로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카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인 건 맞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상 정부의 어떤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의 트리거를 잡는다라면 정부가 이제 인지를 하고 네. 이걸 하나의 해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뤄 짐작할 수도 있겠죠.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러면 한마디만 네. 뭐 좀 보탠다면은 앵커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원래 예를 들어 고금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때 힘들죠. 이제 그때 사실 이제 금리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네. 좀 낮아진다라면은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지네. 그럼 유동성이 좀 풀리겠네. 그럼 고금리 때문에 있었던 고통은 좀 없어지는 대신에 자산 시장에는 도움이 되겠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시절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배드 뉴스가 굿이 됩니다. 그래서 배드 이즈 굿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게 뭐냐면 그 상황이 아니고 설비, 투자, 소비 모든 게 어렵고 장기적으로 잘못하면 세계 다 안 좋아졌다. 큰일 나는 네. 상황이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bad is bad가 됐어요. 네, 지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 연준도 얼마 전까지 막 물가 얘기하면서 이제 인하나 동결 같은 거 부정적으로 하다가 올해 8월 정도부터는 이제 고용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하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물가보다 고용이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사실 이제 가계부채보다 이제 내수 같은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그 연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네. 이제 금융기관의 목적은 네. 물가 고용인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하는 건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2023년도에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3년 초반에, 그러니까 2023년 초반에는 우리가 고용 얘기만 했어요. 고용 지표만 보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연준에 관련해서. 그게 이제 하반기 때 가면 뭘 했냐? 인플레이션, 물가만 보고 얘기를 했어요. 연준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가계부채를 보다가 지금은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네. 모멘텀으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중앙은행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물가와 고용의 안정이지. 얘는 경제 성장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 성장을 신경 안 쓸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발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것을 한국은행이 발표하기 전에 KDI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미리 시장이 좀 언제를 깜빡이라도 줬었더라면, 켜줬으면, 그러니까 그랬더라면 시장에서 좀 이 충격이 좀 덜했을 텐데 보통 그러잖아요. 대표가 얘기하는 것보다 밑에 전문가 상무가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장이 허허 그래도 우리는 할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장이 직접 우리 회사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마음 같아요. 시장 충격이 오히려 좀 크게 다가온 계기가 근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하를 해서 부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사장님이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절차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증시, 그러니까 이제 뭐 환율 얘기했으니까 환율에 개입할 때도 직접 우리가 위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하는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되니까 담당자가 이제 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딱 이제 구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톤도 약간씩 높여가면서. 네, 높여가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못 나가고 있을 때는 이게 경제라는 것은 또 하나의 앞서 돈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문제는 경제야라는 건데 경제의 가장 큰 주는 또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심리면 이걸 잘 다스려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먼저 나섰던 건데 일단 시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관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이 상황이 녹록치 않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상황이 네, 이제 특히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을 뭐 우리가 체감상 아까 우리 앵커님도 뭐 길거리에 나가 보면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직감할 수 있거든요. 네, 어려운 그렇죠. 부분. 근데 사실은 나는 좋은데 누구는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다 안 좋으면 안 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경기에 관한 판단, 경제에 관한 판단은 누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러면 정부와 한국은행 두 개예요, 사실은요. 지표로 발표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최근에 정부가 그린북에서 완만한 회복세라든지 그동안 그래도 밀리고 밀렸던 여러 가지 문구를
그나마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사실은 내버려둔 문구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경기 하방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공식화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한 축인 한국은행이 이번에 경기 하방 압력이 크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식 선언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경기 측면에서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나니까 시장이 싸늘하게 좀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분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번에 인하가 시장에 좀 충격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이 또 변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당선이 있어가지고 하는 총재도 실제 트럼프 2.0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좋아질 거야. 그래도 수출은 괜찮아 내수는 힘들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수출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부양으로 완전히 좀 돌아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래도 내수는 원래 안 좋았고 수출도 이제 모멘텀이 꺾이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예전에 한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저성장 되면 이제 늘 나오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 흔히 말하는 잃어버리는 뭐 이런 건데 일본은 한 25년 만에 찾긴 찾은 것 같아요. 부신부를 찾은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인하를 해서 부양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하의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 외에 자산 시장에서 입장에서 본다라면 요구 수익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주식 시장의 기준점을 우리가 볼 때 요구 수익률을 볼 때 시중 금리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렇죠. 그 알파는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 100%고 돈센 같은 경우 200%, 300%일 수도 있지만 뭐 꿈은 그런 건데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플러스 알파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요구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그렇죠.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유입이 드러나고 두 번째 우리가 이론 그 주가를 계산할 때 현금 흐름 할인을 하는데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 기준이 시중금리거든요. 근데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이 적어지니까 상대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PER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과 잃어버린 30년을 비교할 때 보면 일본의 30년 버블이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의 어떤 그 쏠림 현상들이었거든요. 우리처럼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증시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제도 일본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한 축은 수출 경제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수출 구조가 변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전부터 트럼프 1기 때부터 나왔던 게 그 전에 이제 수출이라는 것은 경제학으로 보면 리카르도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비교 우위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깨버렸잖아요. 깨버린 상태에서 각자 도생론을 밝힌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 저성장과 맞물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수출이 자유무역이 된 상태에서 우리 경제 구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뺏어 와서 일본이 망했던 거라면 우리는 이중고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산 형태는 여전히 일본을 따라가는 앞서 언급됐던 임대라는 것들이 그 임대소득자들이 이제는 다 그 임대소득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려워진 상태이고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어제 이제 저희 아내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남에도 이제 종로와 똑같은 임대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것들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부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돌파구를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상보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겠죠.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이제 신축 상가 분양받으면 이제 그냥 상가집 된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대단지 아파트에서 상가를 하면 더 위험하대요. 그 이제 은행 대출 갚아야 되니까 사람들 돈 안 쓴다는 거예요. 차라리 창업을 할 거면 혼자 사는 대형 오피스텔이 차라리 낫지. 그 아파트는 비싸도 그 은행에다가 바치느라 사실 그 술돈이 별로 없는 거죠. 받아서 이제 그 내야 그런 되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아파트에서 차로 왔다 갔다 하지 상가를 그렇게 걸어 다닐 일도 사실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이 너무 힘들어진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워낙 비싸니까 임대료 비싸고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서도 웬만하면 뭐 성수동 이런 데도 팝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사진만 찍고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매출 별로 안 나와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저는 앵커님의 조금 전에 질문이 사실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꼭 해야 되는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30년 저성장에 갇힐 줄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렇게 갈 줄은 몰랐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그때 뭐 플라자비를 하지 말 걸, 그때 부동산 법을 잘 관리할 걸
일본도 그런 게 아쉬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나고 보면. 근데 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5년, 10년 지나고 나서 2024년 우리 경제를 잘못 진단해 가지고 후에 엄청난 효과를 잘못 치르지 않을까라고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는 봅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일본처럼 저성장에 갇힐 수 있는 초입이냐? 요거는 조금 아직은 성급한 진단인데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플라자비 같은 이제 큰 틀에서 경제를 뒤흔드는 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부동산 버블이 사실은 터지면서 네. 그 후과를 계속 이제 보면서 사실은 저성장에 그렇죠. 갇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금융 위기가 왔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뭐 시스템적 위기가 왔다. 아직 그건 아니에요. 헤드라인 위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쩌면 우리도 저성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건 뭐냐면 일본처럼 위기가 터져서 온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 성장 동력이 네.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출력이 줄어든다. 예, 활로 찾기가 지금 뭐 난망한 상황 때문에 스스로 이제 이 빛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거 아닌가. 경제 활로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잘해왔던 핵심 산업에 대한 뭐 수출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활로를 뚫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가니까 잘못하면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은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이렇게 네. 지금 네. 표현을 좀 비유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21년서부터 일부 방송에서 수많은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네이버 카카오가 네. 그 당시에 최고의 네카오. 주식이었죠. 네카오가 그쵸. 최고의 주식이었죠. 근데 제가 네카오를 추천을 난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네카오가 지금 이제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네이버 화면을 쓰고 있고 카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영원할 거다라는 건데 영원할 거로 봤던 주가가 이거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뭐냐? 도대체 네이버 카카오가 뭘 앞으로 먹고 살 것인지 이거 외에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 난 사질 못한다. 라고 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이제야 반등을 주는 거죠. 4년 만에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네, 카카오 오랜만에 반등하더라고요. 네, 반등을 주는 거죠.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딱 평론가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인 건 알겠어. 그래 위기도 좋고 또 우리가 기회를 여기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겠어. 도대체 뭘로? 그거에 대한 확신을 지금 어느 누구도 대답 못하는 거야. 특히 정부조차도 로드맵도 없는 상태고 답답한 건 그거죠. 차라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하다못해 4대강 사업을 한다라든지 하다못해 뭘 한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아젠다를 모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좋냐 나쁘냐는 그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앞장서서 내 뒤를 파이팅이 따르라라고 없는 것 얘기를 해야 같아요. 되는데 그 자체가 없는 것들이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한편으로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잠재 성장률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한 2% 정도. 지금은 왔다 갔다 이제 하죠. 한국은행이 이제 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큰일 났어. 내년에도 큰일 날 것 같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현찰 같은 거예요. 네. 진짜 얼마나 돈을 벌었어 한국 네, 이건데 잠재 성장률은 앞으로 니네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어라는 말 그대로 포텐셜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 한국은행 전망치로도 이번에 사실 잠재 성장률 전망치는 공개하지 않았더만요. 근데 작년에 전망한 것도 사실 내부 자료가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전망한 2024년에 잠재 성장률이 내부 자료가 1.7이었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2를 선언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OECD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이렇게 좀 내려가겠죠?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점대 잠재 성장률을 보는 게 저 보고서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한국이 포텐셜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잠재가 줄어드는 건 좀 보통 일이 아니긴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왜 줄어드는가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인구, 뭐 설비 투자, 효용성, 뭐 혁신 이런 걸 다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분석이 잠재 성장률 계속 하회되는 이 부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성장 얘기하면 이게 일본 얘기 나오는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일본은 터지기 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좋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왜 그 자꾸 저성장으로 성장을 한 게 있어야 저성장 고성장은 너무 옛날 얘기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들긴 합니다만 그리고 정부가 현재 좀 파이팅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뭔가,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잠재 성장률만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우리 스스로 포텐셜이 이렇게 줄고 있나? 네. 일단 잠재 성장률 요소 3개 아닙니까? 일단 인구, 노동인데요. 그렇죠. 인구 지금 뭐 거의 소멸국가라고 인구는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받을 정도로 인구 문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인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세워라 하는데 뭐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는 할 거 없이 네. 사실 허송세월하면서 지금 10순위 계속 올라왔거든요. 마땅한 대책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책이 있긴 있을까요? 아니 이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뭐 인구 관련한 정책으로 뭐 200조를 썼네 어쩌냐 하는데 그거 체감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산후조리원 가격만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자본
같은 건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뭐 제가 정책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해외 순방 가거나 하면은 하다못해 미국에도 지금 뭐 삼성전자 60조를 투자하고 현대차도 투자하고 2차 전지 MOU 같은 거막 투자하면서 사인하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뭐 최대 우리가 200조를 밖으로 뺐는데 네. 이미 영국인 유럽인에 가서 막 투자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규모 투자를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혁신과 효용성인데 R&D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뭐 크게 삭감되면서 우리가 휘청휘청했고 특히 AI 같은 첨단 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력 순 유출국 세계 3위입니다. 비단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엔비디아로 막 연간 500명씩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도 줄고 혁신도 안 되고 자본 유치도 안 되니까 스스로 이제 저성장의 악순환의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기도 하고 또 결과이기도 한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사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드리면 너무 가혹한 질문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일단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인정을 하고 이제 부양 모드로 좀 들어가고 있고 뭐 언제 해결은 되겠지만 지금 오늘은 싸웠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금융위기 때 그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그때 한 6조 정도 그 추경을 할 거란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깜짝해서 25조 막 발표해가지고 단기적인 효과를 꽤 누렸던 기억을 하는데 일단 뭐 예산안이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벌써 추경 얘기 좀 이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추경을 한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있으면 네. 거기에 이제 돈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 정부의 기조는 그 긴축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전 국민에 대한 지원 이건 당연히 거부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추경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걷죠. 네. 야당이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을 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1%대 경제 성장률 발표한 게 굉장히 위기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푸는 방법 물론 이제 돈을 푼다라는 것도 결국 케인지안이 얘기한 재정 정책을 써서 이제 뭘 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딱 아젠다가 정해져야 되겠죠.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를 필두해서 어떻게 투자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 나오는 것은 뭐 다양한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건 지금 내가 내일 먹고 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효과가 나와야 돼.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야 될 아젠다는 있는 건 필요해요. 정부가 그 역할까지 해야 돼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활성화 이제 되고 있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쌤도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세금만 내봤지 정부에서 돈 주는 건 처음이었잖아. 돈 준 건 처음이죠. 그만큼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재정 적자를 나타내면서까지 돈을 줬던 이유가 그만큼 상황이 어려우니까 일단 살려놔야 다음에 이 얘를 각 붙잡고 두드려 패서 돈을 빼오든 말든 하는 거니까 살려놓자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본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단 집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차제라도 지금 단지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어떤 이런 정치 일정 말고 그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일단 책임을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 방법이 그 방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수많이 싸움은 있겠죠. 그건 뭐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떠한 경제 주체도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죠. 저도 100% 우리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경제 뭐 우리 중학교 때 나오는 경제 교과서에도 경제 3주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계, 기업, 정부. 그럼 그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가계 어떤 상황이냐? 작년에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폐업 속도가 10월 달까지 기준으로만 해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서 생존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에 80%가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자영업 경기 800만에서 1000만 사이에 있는 분들은 거의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게가 돈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임금소득, 근로소득으로 벌고 있는 나머지 가게분들도 실질 임금 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 고려해 보면, 그러니까 가게는 더 이상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기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오늘 조사된 건데, 오늘 기사 나온 건데요. 한경연에서 이제 30명 이상 이제 기업들 쭉 조사했더니 내년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무조건 긴축이라는 거예요. 긴축이 50%입니다. 네. 현상 유지가 28%예요. 요즘 같은 데 돈 쓰겠다는 사람 그럼요. 진짜 합치면 기업 80%가 긴축 내지는 현상 유지예요. 그럼 기업도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조조정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경제 3주체 중에 2주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가 정부입니다. 정부는 망하지 않아요.
그럼 정부가 여기서 만약에 수도꼭지를 잠근다 그러면 우린 돈을 누가 씁니까? 돈이 어디서 돌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학자님들도 이런 국면에서 정부마저 긴축을 선언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좀 심한 말로 자살행위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국면에서는 정부의 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확장 재정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대담이 있었을 때 그 이후로 나왔던 게 현 정부가 이제는 부양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긴축으로 가는 게 우리 미국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지금 연방 정부로 75% 해고까지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도 사실 바이든 정부가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 전략적으로 적자를 냈기 때문에 이거 좀 해소를 하려는 노력을 미국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고통도 커지니까 이제 좀 완화로 좀 가야 된다. 완화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일단은 인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액션은 조금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게 경제는 괜찮다. 내수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수출이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수출이 트럼프 때문에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바이든 때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한 국가인데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바이든한테 한 거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지금 현재 잘 굴러가고 있죠. 우리보다 진짜 돈셈보다 더 큰 미국이란 나라가 2%대, 3%대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코끼리는 뛰어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중국이 지금 현재 4% 경제 성장해도 우리가 꿈쩍 안 하는 게 중국은 4% 갖고 뭐 저 덩치를 중국 3% 망한 거 아닙니까? 못 먹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인데 미국이 2%대, 3%대 이가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이거는 그 덩치에, 어마어마한 호황인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게 이게 참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망했다. 근데 수출이 좋아서 내수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라는 것도 하나의 돈이 주체인데. 안 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이 안 돈다라는 거. 기업 내에서 머물기만 한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기업이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앞서 언급드린 심리인데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 있으면 야 우리 나가서 외식이나 한번 하자 10만 원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똑같이 100만 원이 있어도 내년에 내가 잘릴 것 같아? 그러면 그 100만 원 갖고 10,000원 한 장 쓰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심리 상황인 거거든요. 경제 심리죠. 경제 심리죠. 지금 기업들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못 버는 기업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모두가 다 내년에 투자를 이거를 축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내수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수출 구도도 현재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중국에서 이제 탈중국 미국으로 이제 가겠다, 서방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그렇게 갑자기 쉬운 건 아니죠. 서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들어선 딱 그 달부터 대중국 수출은 적자로 수직 급락을 한 상태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수출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과거 얘기니까 그렇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왔을 때 관세 정책,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은 이제 보조금 정책이었죠. 보조금은 자기네 세금 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민들이 낸 세금 갖고 니네 기업 만들어 줄 테니 우리한테 와서 고용하고 그러면 그 고용에서 나오는 세금 갖고 우리가 이걸 반가이 할 거야라는 게 민주당 정책이었다라면 공화당은 뭔 소리냐? 관세 때리면 알아서 들어와서 우리한테 길 건데 뭔 소리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이 관세 정책을 얼만큼 빠르게 하냐 천천히 하냐 문제일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저는 안타까운 건 삼성전자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보조금을 준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보조금을 못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현대라든지 이런 전기차를 팔 거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다라고 보는 게 결국 보조금을 못 받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른 나라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감가상각을 먼저 떨어버리면 먼저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선점 효과,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필요해서 간 게 아니라 미국의 칩스법에 따라서 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170달러 투자한다 그랬는데 220달러 늘렸는데 지금 그 건설 비용이 2배로 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고 50%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위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지 관세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 근간을 흔든다라는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관세는 협상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박신영 저는 평론가님도 조금 같은 생각을 약간 하십니까? 더 네. 소장님보다 조금 더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수출이 사실은 그나마 네. 내수 아까 앵커님 말씀 내수도 안 좋아 뭐 다 안 좋아. 근데 그나마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렇죠. 연명했던 것은 네. 수출 덕이었는데 그것도 미국 수출 덕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수출 통계가 12월 통계가 오늘 나왔는데 보니까 기대치 이게 시장 예상치의 지금 절반을 못했어요. 네. 증가율이요. 7월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예. 그나마도 이제 증가율이 11월 증가율은 3.5대를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는데 지금 1.4대로 나오면서 반도 안 나왔죠. 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수출도 꺾이나? 이게 좀 굉장한 두려움으로 지금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항목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시장의 양대 시장이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 둘이에요. 1, 2, 네, 뭐한 1, 2, 25, 뭐 왔다리 정도 갔다리 되죠.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미국이 어쨌거나 중국 봉쇄를 하면서 우리도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미국으로 포커스를 돌리면서 어느 정도는 미국 내에서 벌충을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나온 수치는 뭐냐? 미국, 중국 동이 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주력 시장 양쪽 다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우리의 미국 시장 진입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중국 자체가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일단 피해를 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장이 우리는 쿠션을 쳐서 들어가니까 네, 그냥 중국 시장 돌려막는 자체도 거죠. 힘들어지고 네.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장도 힘들어지고 그럼 결국 미국을 통해서 벌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이 물론 이제 보편 관세이기 때문에 여타국에 동일하게 이제 파급이 미칠 수도 있지만 네. 우리의 수출 경쟁 경합도가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일본입니다. 근데 네. 2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의 시장에서 미국 업체들과도 어느 정도 경합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좀 피해가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보편 관세가 높아져서 소비자들이 어쨌거나 지갑을 조금 닫게 된다면 네. 결국에는 일률적으로 피해를 봅니다만 우리의 수출 절대량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인데 거기다가 이제 작은 조약돌을 던져도 사실 얼음이 깨질 정도니까 저는 좀 걱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뭐 대표적인 교육 국가니까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드는 건 한국 경제에 좋을 건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상황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 뭔가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인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좀 더 인하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하려면 12월 달에 미국이 또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제 FOMC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12월에는 그 미국이 또 한 칸 내려줄까요? 어느 분이 먼저? 글쎄요. 일단 뭐 그것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8월 달에 50bp를 인하하면서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공격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선거와의 연관성을 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여당이 이겼으니까 해리스한테 조금 이제 박빙이었던 상태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그런 금리 인하 얘기가 쏙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상태고 지표도 잘 나오고. 네, 잡수시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가 처음에는 올 초말에도 달랬죠. 내가 다시 재임명해 줄게. 네. 그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2026년까지 임기인데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당장 이제 후임을 임명할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흥미롭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그냥 네. 그 둘 사이에 이제 원래 싸움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 그 두 싸움이 될 화합이 것 어떻게 할까? 두 싸움이 네. 어떻게 화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5대5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지표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좀 내려주고 전반적으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환율의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뭐 큰형님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는 솔직히 5대5다. 예, 뭐 우리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월 의장이 그 동안은 사실은 물가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에 물가에 대한 내가 확신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름 때. 포커스를 네.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 물가는 됐고 네. 이제 포커스를 고용으로 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였는데 소프트 랜딩을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바로 직전에 이제 다시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확신에 관한 얘기를 이제 다시 뺐거든요. 확신이 없다. 뭐 이런 확실히 조금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확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약하네. 고용 물가를 이제 다 보면서 이 양손에 손을 들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페드워치로는 한 3.5%로 0.25 인하 약간 더 우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뭐 5대 5나 또 60%라고 해도 뭐 아까 이제 한 패드워치도 뭐 그때그때 확 예, 그러니까 좀 더 봐야 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미국 큰 형님이 내리기 전에 먼저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동결 내지는 스탠스를 보수적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우리한테 미치는 파고는 그 전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람입니다만은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도 웬만하면 좀 그냥 좀 해주지 좀 사실 여기서 인하 속도를 감속시키면 미국도 충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도 잘리진 않겠지만 임기 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소프트 랜딩으로 성공한 의장으로 남고 싶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좀 내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환율 보니까 또 1,400 깔끔하게 또 이게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네티즌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재님께서 미국의 가족들한테 송금할 때도 좀 지켜주다가 송금이 끝나면 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환율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만큼 한은하고 정부에서 달래준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뭐 이렇게 내비설까지 돌리는 거 아닌가?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아우 제발 좀 미국 형님 이번에 좀 내려줘라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뭐냐면 가장 불안한 게 환율입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뭐 우리가 다양한 경제 지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는 우리 경제에서는 1위가 금리고 2위가 환율이에요. 수출 국가니까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1,400을 왔다 갔다 하고 변동폭이 이렇게 크고 고환율로 고착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약간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거지. 뭐 사실 1,400원이라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원래 난리 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1,300 상반기만 해도 1,300 초반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1,320까지도. 근데 지금 뭐 1,400은 뭐 우습게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환율 관련해서 그러면 대책이 있느냐? 이거저거 제가 볼 때는 만만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요. 만약에 미국이 안 내리고 우리는 내린 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인하까지 계속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요. 다른 건 몰라도 환율 관련해서는 거의 통제 불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IB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이러다가는 앞으로 상반기 5월 내에 한국이 1,500을 터치한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옵니다. 그걸 뭐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1,300에서 1,400 올라가는 그 6개월 사이에 올라갔던 그 속도를 그대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환율 관련한 공포가 이 금리 뒷배경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대책이 없으면서 이번에 조금 인하를 서두르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예상 못한 환율 발작이라든지 고환율로의 직행으로 갔을 때 금리 인하 효과보다 더 큰 불안이 오지 않을까라는 필요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중요한 게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게. 근데 지금 기업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을 때요. 12월이면 열심히 이제 사업 계획 잡을 건데 저도 그 회사 다니면서 기획실에서 사업 계획을 한 4년 했는데 걔네들 밤샘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자꾸 왔다 기준 환율을 뭘로 잡고 계산해야 되냐라는 거죠. 올해 기준 환율이 제가 기억으로는 기업들이 1,320원이 평균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기준 환율을 1,350원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1,400원을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회장님 보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회장님한테 환율 뭘로 보고 하겠어요? ABC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참 그 실무자들 정말 머리털 빠지겠다 싶기도 합니다. 정말. 환율이라는 게 사실 피크아웃만 확인되면 나쁠 게 없는데 이제 피크아웃이 안 지난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1,500원 전망이 22년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극단적인 전망이 나오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건데 피크아웃이 되기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고 이게 나라 걱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